우리 경제에 어떠한 이제 효과가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주로 보면 이제 저는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나 80년대 많은 분들이 미국은 정말 축복받은 땅이라고 하면서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없는 게 없고 날씨도 좋고 사람들도 전부 다 잘 살고 야 진짜 그 미국은 진짜 축복받은 땅이라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딱 지도를 놓고 보면 미국이 축복받은 땅이 아니라 미국이 원래 땅이 많죠. 땅이 많다 보니까 거기 다니다 보면 날씨 좋은 데도 있고 그죠? 기름 나온 데도 그렇게 있는 거죠. 사실 이제 그런 미국에 비해서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뒤지다 보면 자원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기름도 나오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다 나오게 돼 있는데 사실 저희 한반도는 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죠? 크지 않은 나라잖아요. 저희가. 크지 않은 나라인데 이 크지 않은 나라인데도 상당히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자원을 가지게 되는 배경이 저희 이 한반도의 지형 구조를 가지고 먼저 좀 약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지형 구조는 이 개목원 이상의 북쪽 지역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여기에 이 북쪽 지역이 전부 다 이제 그 지난 시기에 제가 듣기로는 이제 성캄브리아대에 형성된 이 변성암 지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성암 지층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층이라는 표현은 안 받겠죠. 변성암층이죠. 변성암은 중학교 시간에 여러분들 수업 들을 때 보면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어떻게 됩니까? 높은 온도와 압력 속에서 광물의 성질이 변화하는 게 변성암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중학교 때 편마암 나오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6대 조항광물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지구과학 시간에. 예. 그런데 이 변성암층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북한에 자원이 많이 있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전체가 변성암 안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황해도 밑으로 내려오면서 여기는 중생대 이후의 퇴적암 지층이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이 지대가 다르죠. 서로 다른 지질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퇴적암 지층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강물에서 쭉 모래가 쌓이면서 모래가 쭉 축적되어 오는 게 퇴적암층이 되는데 윗부분의 변성암층은 높은 온도와 압력 속에서 광물의 이 조건이 형성이 변화하는 거죠. 근데 높은 온도와 압력 속에 들어가게 되면 광물 물질들이 어떻게 됩니까? 광물 물질들이 에너지 상태가 높아지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죠? 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잘 모이게 되겠죠. 잘 모이게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제 설명드리면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구과학 시간에 그거 있잖아요. 왜 현무암은 입자에 크게 안 보이는데 그죠? 화강암은 덩어리가 크고 뭐 그런 거 했잖아요. 그죠? 예. 실질적으로 광물의 지형이 그런 광물의 입자 알갱이들이 이렇게 이제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조건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자원이 많게 이렇게 채취가 많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남쪽에는 자원이 없는데 북한에는 왜 자원이 많냐? 북한에는 원래 자원이 많다라고 할 때 원래 많은 이유가 지질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들어가 보시죠. 그랬을 때 잠깐 이게 글자가 지금 좀 깨져서 좀 그런데요. 이 부분은 이제 2008년도입니다. 아까 이제 소개를 드릴 때 북한의 지하 자원이 1경원이다. 1경원이 넘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경원이 좀 느낌이 잘 안 오니까 그죠? 1억 원이 1억 장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 1경원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가 좀 찾지 못해 가지고 요거는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에 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북한 자원의 전체 현황이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7천조 원인데 이게 미국이 양적 완화 조치도 하고 계속적으로 화폐 가치가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원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5년 전에 7천조 원이었던 게 지금은 이제 1경 원 이상 그렇게 지금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5년 전의 지표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크게 이 통계청의 자료는 북한의 자원을 금속과 비금속 그리고 석탄으로 그렇게 좀 구분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좀 주목해 볼 부분은 금속 부분에서는 가장 이 가치가 높은 게 철광석이더라고요. 근데 철광석도 실제로 보면은 약 300조 원 가량입니다. 이른바 이제 북한의 철광석은 함경북도 무산군이면은 이제 백두산 동쪽이죠. 한 페이지 앞으로 가주시겠어요? 여기죠, 여기. 여기 보면 여기가 백두산이고 여기가 회령인데 요 중간에 볼록한 데 있죠. 여기가 무산군이에요. 저기에 무산철광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대략 각 30억 톤 이상의 그러한 철광석이 집중적으로 매장돼 있고 그 외에 황해도 재령지방 그런 지역에도 철광석이 상당히 많이 매장돼 있습니다. 그 부분의 전체적인 잠재 가치가 300조 원 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금, 상당히 금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우리말 중에 노다지 아시죠? 노다지. 야, 최근에 요즘 말로는 뭐가 되나요? 젊은 층. 대박, 그죠? 예. 대박. 내지는 득템했다 할 때. 그거에 이제 예전에 저희 어르신들은 주로 이제 노다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와, 노다지다. 근데 그 노다지가 어떻게 나온 말인지 아세요? 그거 영어죠. 그 영어예요, 영어. 그게 노터치죠, 노터치. 예. 노터치입니다. 왜 노터치냐면 예전에 이제 구한 말 시기에 이 북한 지역에 이 금광들이 개발이 될 때 미국 애들이 들어가가지고 금광을 이 개발권을 인수해가지고 금광을 개발을 해 들어갔던 겁니다. 그때 금광에서 금을 막 캐고 있는데 조선 사람들이 금을 캘 때마다 미국 사람들이 노터치, 노터치 하다 보니까 금이 이게 노다지구나라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노다지라는 말이 그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금을 매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것이 이제 또 아연입니다. 아연은 예전에 지난 시기에 그 노무현 정부 때요. 북의 지하자원과 남쪽의 경공업 원료를 서로 교환하는 그러한 이제 경제협력을 진행했던 바가 있는데 그때 진행을 할 때 남쪽의 이 고무 그리고 이제 비누 이런 것들의 이제 원료들을 북으로 보내고 북의 지하자원을 남쪽으로 보낼 때 북쪽에서 주는 지하자원이 그때 이제 아연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연이 두 번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예.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지하자원 중에서 제일 이제 주목이 되는 부분은 여기 있는 이 마그네사이트입니다. 마그네사이트가 약 2,600조 원 가량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딱 보시기에도 북한의 철광석이 상당히 많다 그러고 북한의 철광석의 매장량이 거의 브라질 수준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철광석의 매장량이 300조인데 마그네사이트가 2,600조면 야 이거는 거의 9배 가량의 그러한 이제 엄청난 잠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마그네사이트는 언제 한번 들어본 적도 없죠. 그러지 않나요? 마그네사이트 여러분들 생활 속에 마그네사이트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게 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그네사이트는 좀 이따가 또 마그네사이트는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없을지 몰라도 마그네슘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마그네슘은 우리 저기 한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는데 언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예. 마그네슘은 그 원자 번호가 12번이기 때문에 알루미늄보다 더 가볍죠. 알루미늄보다 더 가벼워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항공기라든지 우주 산업에 들어가는 이래 재료나 장비에 알루미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알루미늄은 어때요? 가볍기 때문에 철보다 가볍기 때문에 알루미늄을 많이 쓰는데 알루미늄은 철보다 가볍지만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물렁물렁하죠. 알루미늄 호일 보세요, 그죠? 물론 뭐 철사도 물렁물렁합니다만 그것도 이제 여러분 그저 궁금하시죠? 똑같은 철인데 어떻게 이 칼
그죠? 도르코 커터칼. 그거는 아주 날카로우면서 조금만 건드리면 탁탁 부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철인데 어떻게 철사는 그렇게 물렁물렁하게, 그죠? 마음대로 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별로 안 궁금하신 것 같아. 궁금하면 500원이에요. 궁금하면 500원. 근데 이제 알루미늄도 마찬가지로 이를테면 이제 알루미늄 호일 같은 부분이나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저희 마음대로 이제 조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은 경도가, 그러니까 철보다 가볍지만 경도가 약해요. 그래서 그런 알루미늄을 여러 가지 이제 항공 소재나 그런 소재에 적용을 할 때는 알루미늄 합금을 이용을 합니다. 알루미늄뿐 아니라 알루미늄 외에 다른 합금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주로 이제 사용하는 게 그 타이타늄, 우리말로 하면 티타늄이죠. 그래서 이제 그 타이타늄 알루미늄 옥사이드를 만드는데, 그거는 이제 타이타늄과 알루미늄을 이제 섞어 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합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주 항공 산업에다가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식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활용량을 보이고 있죠. 근데 알루미늄의 원료가 무엇이냐? 알루미늄의 원료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알루미늄은 그러면 땅속에 알루미늄 광산에 가면은 알루미늄이 막 나올까요? 그럼 막 땅속에서 막 알루미늄, 물렁물렁한 알루미늄이 막 찌 하고 나올까요? 어떻게 될까요?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광산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금속은 금을 제외하고 있죠. 금과 은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속들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냐면 그것이 이제 산소와 결합된 산화물의 형태로 땅속에 존재하게 됩니다. 산화물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철이, 여러분이 제가 아까 이제 무산 철광을 말씀드렸는데 무산 철광에 들어가 보면 땅속에서 막 쇠파표가 막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거기는 이 철이 계속 녹슬면 어떻게 됩니까? 철이 녹슬면 새빨간 녹이 슬죠. 그러면 산화철이 되죠. 예. 실질적으로 무산 철광에는 그러한 이제 산화철들이 매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이 보면은 시뻘겋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제가 이제 고향이 대구라서 저는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이제 포항 경주 지방으로 수학여행 갔는데 꼭 이렇게 포항제철 견학을 갑니다. 포항제철 견학을 가면 포항제철 쫙 돌아다니다 보면은 거기에 세 가지 색깔의 산들이 있어요. 하나는 시뻘건 산이 하나가 있고, 또 다니다 보면 새까만 산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하얀 산도 있고, 그러한 산들이 막 무대기로 쌓여 있는 거 보이는데, 그 중에서 거기서 이제 쌓여 있는 새빨간 산이 뭐냐면 그게 이제 철광석 덤이죠. 예. 용광로에서 철을 이제 정련하기 전에 원료가 되는 철광석을 무더기로 쌓아 놓는데, 철광석은 새빨간 그러한 이제 돌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미 산소와 결합해 있는 그러한 이제 산화물의 형태로 땅속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금이나 은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은 어떻게 매장되어 있을까요? 땅속에. 금 갑자기 막 노다지가, 그죠? 막 금두꺼비가 땅속에서 막 나올까요? 열심히 꽃갱이로 파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금은 다른 것과 다릅니다. 금은 산화물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매우 작은 알갱이, 그죠? 매우 작은 알갱이들이 돌 속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금광을 규정할 때는 이 1입방미터죠. 그러니까 1세제곱미터 안에 거기에 그거를 전부 다 분쇄해 가지고 금을 캐냈을 때 거기에 금의 함량이 얼마 이상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금광을 규정을 합니다. 얼마 이상이 되면 갑자기 얼마 이상이 되면 금광으로 규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 식의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다가 이 마그네 사이트에서 여기까지 이야기가 왔는데 알루미늄도 쉽게 녹이 씁니다. 여러분들 알루미늄이 녹이 쓴 것 중에 녹이 쓴 알루미늄, 산화 알루미늄이 거의 이 대한민국의 정세를 좌우했던 적이 있었죠. 산화 알루미늄 기억나세요? 천안함 침몰 사건 때 일본 노래 알고 계시죠? 일본 추진체.
예? 일본 추진체의 이 하얀 끄댕이, 그죠? 그 어뢰 프로펠러에 붙어 있던 하얀 끄댕이, 그게 수산화 알루미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됐던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이 천안함 합동조사단에서는 그 프로펠러에 붙어 있는 그 알루미늄이 그 북한의 버블제트 어뢰의 폭발에 의한 형성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그것은 수산화 알루미늄이고 이거는 원래 오래된 배에서는 원래 당연히 생기는 거다, 그러한 주장을 반론을 펼쳤죠. 그거를 보시면 여기 알루미늄은 땅속에 금속 알루미늄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산화 알루미늄 형태로 땅속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산화 알루미늄을 보크사이트라고 합니다. 보크사이트는 들어보신 적 있죠? 그죠? 예. 보크사이트는 19세기 말경에 그것이 알루미늄과 산소의 화합물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전에는 보크사이트가 하나의 독자적인 원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알루미늄에 보크사이트가 있듯이 마그네슘에는 마그네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짝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보크사이트 광산에서 보크사이트를 캐가지고 그것을 정련해가지고 알루미늄을 뽑아내듯이 마그네사이트 광산에서 마그네슘을 캐가지고 여기서부터 마그네슘을 이제 뽑아내는 그러한 단계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그네사이트는 사실상 알루미늄에 비해서 그렇게 활용도가 별로 많지 않죠. 여러분들 그 자전거나 이런 거 보면 요즘에는 이 좀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주로 알루미늄 합금으로 된 자전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마그네슘 합금으로 된 자전거 타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죠? 별로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콜라 캔, 사이다 캔을 먹어도 알루미늄 깡통으로 먹지 그게 마그네슘 깡통으로 드시진 않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게 비싸서 그렇습니다. 그죠? 알루미늄은 지각을 구성하는 8대 구성 원소 중에 포함됩니다. 알루미늄은 상당히 많은 양이 이 지층 내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길 가다가 파면은 나올 수가 있어요. 단지 이제 수지 타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게 집중적으로 매장된 지역에서 캐는 것이죠. 근데 마그네슘은 그 함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이게 약 60억 톤 가량이 되는데, 북한에 매장된 마그네사이트가 전 세계 전체 매장량의 약 절반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마그네슘을 별로 쓰지 않고 알루미늄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 마그네슘을 쓰게 되느냐? 마그네슘은 알루미늄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보다 더 가볍고 경도가 더 우수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이것이 차후에 이제 우주 산업이라든지 그러한 단계로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그냥 저희들 이제 자전거 타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이 정밀한 연비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야 되는 그러한 우주 발사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활성화될 때 주로 마그네슘 합금들이 거기에 이제 채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석회석은 여러분 시멘트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마그네사이트까지 이야기할 때는 뭔가 좀 첨단을 달리는 것 같고 21세기에 그죠? 막 우주로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갑자기 힘이 좀 빠지는 면은 없잖아 있습니다. 석회석이 약 1000조 원,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무연탄과 갈탄은 기본적으로 석탄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북한의 지하 자원이 7000조 원이다라고 할 때 이 7000조 원의 의미를, 그러니까 이제 학자적 시각에서 7천조 원을 바라볼 때, 이거를 이제 경영학적 관점에서 7천조 원을 바라볼 때 이 7천조 원은 현 단계에서 7천조 원이라고 부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금이 60조 원 가량의 금이 매장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근데 그 금이 어디에 매장돼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매장돼 있는데 지하 10km 속에 매장돼 있다라고 그러면 그 금을 캐기 위해 가지고 대대적인 공사를 벌여야겠죠. 공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이 전체 매장량은, 이 가치는 현재적 가치라기보다는 잠재 가치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 잠재 가치의 성격은 뭐냐면, 차후에 이러한 채굴 기술이라든지 이런 채굴 여건의 기술의 향상,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이 캐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캐내는,
그러한 단계로 좀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북한의 자원이 7천조 원이고 일경원이다라고 할 때 그러면 바로 당장에 내년에 북한이 1경원의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느냐, 그렇게 보기에는 어폐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 전체적인 잠재 가치를 중심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얼마나 쉽게 채굴할 수 있느냐, 채굴의 용이성, 그런 부분이 또한 하나의 북한의 지하 자원을 살펴보는 중요한 방향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의 가치가 60조 원인데 그거를 10km 바닥에서 캐내야 된다면, 그 반대로 그 바로 그냥 이 땅 속에, 그죠? 그냥 땅바닥에 여기 그냥 널려 있으면 그냥 주워다가 가져가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질적인 가치는 다소간에 떨어지더라도 그것이 채굴하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은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바로 채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땅 속에, 이 표면 속에, 지표면 속에 드러나 있는 그러한 광산을 노천 광산이라 그러죠. 그 노천 광산이 이 북한의 무산 철광, 그리고 마그네사이트 광산이 북한의 노천 광산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한의 무산 철광에 가보면 산이 시뻘겋죠. 산이 시뻘겋가지고 광산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니 굴 파가지고 광부들이 그 레일을 타고 굴 속에 안 들어가요. 그죠? 포크레인이 그냥 흙 퍼담듯이 흙 퍼담고 있죠. 마치 보면 남쪽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공사하는 것처럼, 그죠? 막 불도저로 밀고 그냥 흙으로 막 그냥 포크레인으로 찍어가지고 트럭에다 싣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채굴을 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함경남도죠. 용량 마그네사이트 광산을 보더라도 마그네사이트 광산은 산이 흰색이에요. 산이 흰색이라서 거기서 그냥 포크레인이 산을 막 찍고 있는 거죠. 아니면 드릴로 두두두두 파가지고, 그죠? 여러분들 이 길 가다 보시면 도로 같은데, 도로 이제 다시 복개할 때 그 드릴로 아스팔트 막 깨지 않습니까? 그렇게 깨듯이 그냥 그 하얀 산에 흙을 그대로 퍼가지고 차에다가 실어 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북한의 지하 자원이 7천조 원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기에는 그것의 가치가 1경영까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될 때, 그것을 지금 북한이 바로 그러한 가치가 현존하고 있다. 물론 현존하고 있는 건데 바로 그 가치를 인출할 수 있다. 즉 현금 내지는 재화로 바로 교환할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은 바로 교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바로 교환을 할 수 있는 측면이 바로 이 무산 철광하고 용량 마그네사이트 광산, 이런 부분이 좀 거론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마그네사이트가 단연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 마그네사이트를 가지고 뭐 보물산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금속과 비금속 그리고 석탄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북한은 그러한 돌만 있는 게 아니죠. 북한에는 상당한 양의 유전까지도 매장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은 석유를 캐는 나라인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중국은 석유를 캐는 나라죠? 그렇죠? 중국은 산유국이잖아요. 중국은 산유국입니다. 중국은 산유국인과 동시에 막대한 양의 석유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중국이 석유를 생산할 때, 중국의 석유를 생산하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할 때 주되게 두 군데 지역에서 생산이 됩니다. 제가 지금 중국 사진을, 중국 지도를 보여드리지 않아가지고 그 표지로 가볼까요? 표지로? 표지화면. 중국이 이 보하이만 일대에 이 다칭 유전이 있습니다. 다칭 유전이, 보하이만이 왠지 좀 발음이 좀 유사하죠? 그 우리말로 하면은 그게 바레만이 되죠, 바레만. 예. 그게 이제 여기죠, 여기죠. 예. 여기가 이제 중국이 보하이만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이제 일로 넘어오면 여기는 서한만이 되는 거죠, 서한만. 근데 여기에 전체적인 지형지대가, 그죠? 보하이만 일대의 지형지대가 서한만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이죠.
전체 지형지대가 유사하기 때문에 중국은 이미 여기 바레만 일대에 상당한 전체 중국을 볼 때 중국의 지형은 여기에서 지형 캐는 유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디 있냐면 그 저기 중앙아시아의 이 서쪽에 그죠? 그 예전에 실크로드 할 때 그리고 중국 영화 보면은 막 사막에서 싸우는 와오장룡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동네 그 이제 중국의 최서북쪽 거기에서 이제 상당량의 유전을 캐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이제 신장 위구르 지역이라고 해서 분리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데죠. 미국 사람들이 사주해 가지고 분리 독립운동을 시키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서 유전이 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렇게 큰 규모로 두 개의 유전지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는 이 보하이 유전과 저희 이 우리나라가 접해 있는 서한만 일대의 지형이 이게 그대로 동일한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하이만에서 지금 현재 중국이 막대한 양의 기름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지형지대가 유사한 서한만 일대에서 당연히 기름이 매장돼 있지 않겠냐 이런 논리가 바로 성립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캐는데 우리도 똑같은데 왜 안 되냐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북한의 이 부분이 이제 서한만 문제가 되겠죠. 북한의 석유 매장량에 대한 얘기가 어느 정도 이야기되고 있냐면 약 50억 배럴에서 400억 배럴 가량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중국 사람들이 원래 좀 이렇게 좀 크게 말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북한에 매장된 석유가 660억 배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만 이 서구 지역에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나 중국은 주로 이제 북중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사실 여기에 또 이제 정치적 관계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북한이 그 자기 나라 기름은 자기가 많다 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서구 진영 중에 영국의 아미넥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영국 아미넥스사에 그 브라이언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북한과 이 석유 탐사 계약을 맺고 석유 탐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 사람이 추정하는 거는 뭐냐면 최소 40억에서 50억 배럴이다. 이거는 내가 이 기업가 마인드로서 내가 경영자로서 이거는 자신이 보증하겠다는 거죠. 북한에는 최소 40억에서 50억 배럴 가량의 석유가 매장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40억은 얼마고 50억은 얼마고 그게 대체 얼마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10억 배럴이 넘어가면 자이언트 유전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10억 배럴이 넘어가면 이제 초대형 유전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최소치로 잡았을 때도 40억에서 50억이 돼버리니까 엄청난 규모가 되는 것이고 중국이 얘기하는 것처럼 600억 배럴이 가량이 돼버리면 이건 어떤 정도가 되냐면 웬만한 중동의 산유국을 능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카타르나 오만 뭐 그죠?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애들을 그대로 이제 넘어서게 되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와 유사한 수준으로 그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양의 이 석유가 북한의 바닷속에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요즘에 한반도 전쟁 위기도 어떻습니까? 남쪽은 조용한데 그죠? 바깥에서 이번에 또 러시아 상원 의원이 그죠? 북한이 미국을 선제 타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영국의 이 실제 북한의 서해에서 유전 탐사를 진행했던 그 CEO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최소 40에서 55 배럴은 확실하게 매장돼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겠는가라고 환산해 보면 50억 배럴의 정도의 이 석유가 북한에 매장돼 있다고 하면 그것이 약 250조 원 가량의 경제적 이득으로 그렇게 환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이나 중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최소한 400억 배럴 정도의 이 석유가 매장돼 있다 그러면 그것의 경제적 가치는 2천조 원으로 훌쩍 뛰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어떤 흐름으로 가냐면 앞서서 통계청에서 제시한 북한의 지하 자원은 석유 빼고 그죠?
금속이나 여러 가지 미네랄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냥 이제 지하 자원이 7천조 원이고 그것이 지금 시장가를 반영했을 때 1경 원까지 올라갔다. 이런 논리가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바다에 있는 기름이 있잖아요. 기름을 합치게 되면 훨씬 더 커다란 양의 상상이 초월되는 그러한 부분에 북한의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그러면 북한에는 석유만 있느냐라고 할 때 사실 또 별의별 게 다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북한의 지형 지층이 변성암 지층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약 수만 년 가량을 높은 온도와 압력 속에서 상당히 응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작은 미세한 원소들이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그렇게 이제 모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북한에는 희토류도 상당한 양이 매장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KBS 다큐멘터리인데요. KBS 다큐멘터리에 나온 화면이죠. 전체적으로 매장량이 약 2천만 톤 가량으로 추산되고 그것의 경제적 가치가 약 50조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희토류가 뭐냐? 그죠? 희토류 말만 희토류 하는데 희토류가 산업의 비타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희토류는 어떤 물질들을 이야기하냐면 글자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희는 매우 희귀하고 이제 귀하다는 그런 뜻이겠고 토는 흙이죠. 류는 그러한 종류들을 말하겠죠. 이것은 뭐냐면 지구상에 약 100여 가지의 원소가 존재하는데 그 원소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뭐 8대 구성 원소 상당히 이제 지천에 널려 있는 원소도 많이 있습니다. 탄소, 산소,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실리콘이라든지 그리고 쭉 말씀드릴 때 철, 알루미늄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있죠. 그런 거 외에 매우 희귀한 원소를 희토류라고 하는데 이를테면은 이제 루비듐이나 루세늄 그리고 이제 이리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별로 잘 들어보신 적이 없는. 근데 이 희토류가 왜 각광을 받게 되느냐 하는 부분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또 전공이 또 신소재공학과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도 이제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살짝 깔때기도 되고. 지금 시기에 이 인류의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화학 반응의 발전 역사를 볼 때 대략적으로 이 유기화학류의 일반적인 반응은 19세기 때 정립이 됐습니다. 그것이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즉 1900년대에서 1920년대를 넘어오면서 그 과정에서는 어떠한 화학 반응들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냐면 무기화학이죠. 무기화학. 그 무기화학은 대표적인 이제 금속류들의 반응들이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이제 확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의 새로운 화학 반응들, 더욱더 효과적이고 새로운 화학 반응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인간의 과학 기술들이 계속 발전해 나가고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은 뭐 촉매라든지요.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발견해 나가야 될 텐데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계속 좀 관심이 주목이 되고 있냐면 종래에 지구상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뭐 아까 철, 구리 그리고 뭐 아까 금이나 백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거기에 대한 이제 사이언스는 연구가 다 끝났고 그 이후 단계 사실상 별로 존재하지 않는 그죠. 이름도 생소한 뭐 인듐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리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한 것도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실 루세늄 이 플레이트 위에서 이제 커퍼 레이어를 증착하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그것이 이제 희토류 그런 면에서 희토류는 최근에 그래서 이제 새롭게 부상되고 있는 이러한 이제 새로운 금속 원소들 하지만 지구상에 별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 새로운 이제 이 화학 반응들을 찾아 나가고 그것을 산업에 적용시키는 거. 지금 그 단계로 전체 산업이 그렇게 좀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좀 사이드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의 전체적인 화학의 발전 경로는 그런 측면에서 이 새로운 원소의 반응들을 살펴보는 거. 그게 한 가지 방향이 존재하고 또 한 가지 방향이 또 존재합니다. 또 한 가지 방향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화학 반응을 할 때 금속 같은 이런 이제 고체 물질들이 있어서는 이 전체적인 이 입자가 전부 다 화학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 이 전체 네모난 이러한 이제 그 어떤 금속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금속의 이 경계선 가장자리에 있는 이 금속 원소하고 내부에 있는 금속 원소는 서로 지형이 전혀 다르겠죠. 왜냐하면 여기 표면에 있는 금속 원소는 윗부분에 결합이 다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층위에 있는 금속 원소는 어때요? 좌우 사방 팔방으로 다 결합을 하고 있죠. 에너지 상태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연구해 왔던 원소의 반응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이 내부에, 그죠? 큰 덩어리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많이 봐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내부의 큰 덩어리의 반응을 보는 게 아니라 불안정한 표면 상태의 반응을 살펴보자. 불안정한 표면 상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전체 입자의 크기를 매우 작게 줄여버리면 어때요? 매우 작게 줄여버리면. 요만한 알갱이로 만들어버리면 전부 다 이 안에 있는 이 원소의 에너지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게 되겠죠. 자기 동서남북 좌우 사방팔방으로 단단하게 딱 고정을 결합을 하고 있어야지 딱 안정한 상태가 되는데 표면 상태에서는 결합이 다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갱이를 매우 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뜨는 게 나노 스케일 사이언스가 뜨는 거죠. 그것을 이제 나노 테크놀로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이제 큰 틀에서 이 신소재 공학의 전체적인 발전 방향을 볼 때 기본적인 하나의 흐름은 이제 나노 테크놀로지, 나노 사이언스가 하나가 존재를 하고 그와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새로운 금속 원소의 반응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히토류를 산업의 비타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히토류가 산업에 활용되는 예를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디스플레이에는 다 히토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이 LCD 모니터 있죠? 저한테 제 폰이 없네. 예. 그 LCD 모니터, LCD 평면 모니터는 인디움이라고 하는 히토류가 없으면은 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LCD 플레이트가 물론 이제 그 표면이 그렇다는 아니에요. 표면은 유리로 그냥 코팅을 해놓은 건데 그 안에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 이 금속 도선이 전체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투명한 형태로 배열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걸 투명한 형태로 만들려면 인디움이라고 하는 금속 물질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디움 타이타늄 옥사이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격자를 만드는데 그게 LCD 플레이트의 기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에 나오는 히토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중국과 일본 간의 히토류 분쟁. 중국이 히토류 끊어버리면 일본은 꼼짝 못 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러한 이제 LCD 플레이트 내에도 인디움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중국이 인디움 수출을 딱 중단해버리면 일본은 꼼짝 못 하는 거죠. 공장에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제 대표적인 예로 그 LCD 플레이트에 들어가는 부분도 볼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반도체 소자에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북에서 상당 부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북한에 보유하고 있는 히토류가 그 품질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이제 차이점입니다. 각국의 히토류의 품위를 봤을 때 이건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중국도 지금은 히토류에 가장 많이 히토류를 생산하는 국가가 이제 중국인데 중국의 히토류 품위는 4.9%다. 이 4.9%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그 광산을 지정을 한다 그랬죠. 예, 전체 한 입방미터 중에 이제 얼마의 품질가 들어있을 때 광산을 지정을 하는데 중국은 대략 한 4.9%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흙을 캐가지고 거기서 상당 부분이 다 이제 버려지는 게 되겠죠. 그런데 그 전체적인 이 광산 내에 포함되어 있는 히토류 원소의 품위가 북한은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경제적인 생산성이 그죠? 중국이나 남아공은 말할 거 없고 훨씬 더 높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이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